노래방 8번 방의 비밀. 어서 오세요. 습관처럼 뱉은 인사말이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뒤섞인 지하 노래방 8번 방. 그 문을 열 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오늘 이 문을 여는 순간 제 지옥 같은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히게 될 줄은요. 어두운 조명 아래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는 한 남자. 고개를 숙인 채 탁자에 놓인 맥주병만 만지작거리는 그 뒷모습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보통 여기 오는 남자들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거나 들어오자마자 제 몸부터 훑어보기에 바쁜데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죠. 앉으세요. 낮고 굵은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은 들어봤던 목소리. 명절 때마다, 아이들 돌잔치 때마다, 그리고 남편과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제발 아니길 빌며 떨리는 눈으로 남자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미란 씨? 민호 씨? 남편의 20년 지기 친구, 그리고 제 친구 수진이의 남편. 세상에서 가장 가정적이고 반듯하다고 소문난 남자 강민호였습니다. 그가 왜 하필이면 제가 도우미로 일하는 이 누추한 노래방 8번 방에 앉아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왜 하필 오늘 짙은 화장에 가슴이 파인 옷을 입고 그를 마주해야 했을까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당장 문을 박차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그 비밀스러운 방문을 함께 열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막장 사연 한 편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올해 52살 경기도 부천에 사는 박미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친구 남편과 얽힌 조금은 부끄럽고 위험하지만 죽을 때까지 후회하지 않을 제 인생 최고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런 곳에서 일했던 건 아닙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남부러울 것 없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 이철수와 결혼한 지 23해가 되었고 번듯하게 대학 가서 군대 간 아들 하나 있었고 남편은 작은 건축자재 회사를 운영했죠.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먹고 살만했습니다. 주말이면 외식도 하고 가끔 여행도 다니는 소소한 행복이 있는 삶이었어요. 하지만 불행은 예고도 없이 찾아오더군요. 3년 전 남편의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믿었던 거래처 사장이 거액의 어음을 막지 못하고 야반도주를 했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밀려왔습니다. 연쇄 부도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살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고 우리는 쫓기듯 월세방으로 이사를 와야 했습니다. 돈이야 다시 벌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사업 실패의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남편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재기해보겠다는 의지도 가족을 챙기겠다는 책임감도 모조리 잃어버린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아, 몰라. 될 대로 되라지. 술이나 가져와. 하루 종일 집구석에 처박혀 술만 마셨습니다. 벽만 바라보고 한숨을 쉬거나 애꿎은 저에게 화풀이 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여보, 이러지 말고 일용직이라도 알아봐요.
우리 살아야죠. 제가 울며 불며 매달려도 그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사장 소리 듣던 사람인데 어떻게 노가다를 뛰냐며 자존심만 세웠습니다. 가장은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무기력한 알코올 중독자뿐이었죠.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당장 쌀독이 비었고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려댔으니까요. 낮에는 동네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취직했습니다. 하루 8시간 다리가 퉁퉁 붓도록 서서 어서 오세요를 수천 번 외쳤습니다.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18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이자 갚기도 빠듯했습니다. 생활비는커녕 군대에 있는 아들 휴가 나오면 고기 한 번 사 먹일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마트에서 같이 일하던 언니가 휴게실에서 은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란 씨 혹시 저녁에 시간 있어? 내가 아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알바 좀 할래? 알바요? 무슨 일인데요? 식당 설거지 같은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노래방 도우미.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라니 뉴스에서나 보던 술 취한 아저씨들 시중이나 드는 천박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으려 하자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미란 씨 자존심이 밥 먹여줘. 거기 시급이 3만 원이야. 팁도 따로 나오고 하루 4시간만 해도 마트 일당 2배야. 당신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 아니잖아.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가면 술에 쩔어 자고 있는 남편과 쌓여만 가는 독촉장들. 결국 저는 눈 딱 감고 그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친구가 하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어차피 그는 제가 무슨 일을 하든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마트 유니폼을 입고 바코드를 찍고 밤이 되면 부천역 뒷골목 가로등 아래 노래방 대기실로 출근했습니다. 화장은 점점 짙어졌고 치마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현모양처 박미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 몇 푼에 웃음을 파는 낯선 중년 여자가 서 있을 뿐이었죠. 3개월쯤 지났을까요?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술도 제대로 못 따랐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더니 저도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진상 손님을 받아 넘기는 요령도 생겼고 팁을 챙기는 눈치도 늘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볼 때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자괴감에 밤새 베개를 적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최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미란 씨 8번 방 들어가 봐. 혼자 온 손님인데 점잖은 분 같아. 가서 말동무 좀 해드려. 저는 매무새를 고치고 8번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강민호 그를 만난 겁니다. 남편 친구이자 제 친구의 남편. 서로를 알아본 그 순간의 정적은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당황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미란 씨, 여기가 어떻게? 아니, 철수 형은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저 이거 아니면 우리 식구 다 굶어 죽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수치스러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조용히 티슈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비밀로 할게요. 저도 여기 온 거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처지니까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그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다가 명예퇴직하고 지금은 번듯한 중소기업 임원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적이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그가 왜 혼자 이 누추한 노래방에 와 있는 걸까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 씨는 여기 웬일이세요? 수진이랑 싸우셨어요?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맥주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미란 씨 겉으로 보기에 우리 부부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다들 인꼬 부부라고 부러워하니까. 그럼요, 수진이가 맨날 자랑하잖아요. 남편이 돈도 잘 벌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른다고. 그거 다 쇼예요. 쇼인도 부부라고요, 우리.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마치 죄인처럼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수진이랑 각방 쓴 지 10년 넘었어요. 부부관계요, 안 한 지 까마득해요. 1년에 한 번 아니 그것도 억지로 하는 척만 하죠. 네. 왜요? 두 사람 사이 좋았잖아요. 제가 문제예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얼굴을 붉히며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좀 많이 커요. 네. 뭐가요? 그게 너무 커서 수진이가 힘들어해요. 처음엔 참아보려고 했는데 나중엔 무섭대요. 아프다고 제발 오지 말라고 비명을 지르며 저를 밀어내더군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 커서 부인이 잠자리를 거부한다는 말이 도무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작아서 고민이라는데 너무 커서 이혼 위기라니 소설 같은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고 슬퍼 보였습니다. 남들은 복에 겨운 소리라고 하겠죠. 하지만 저한텐 저주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다가가면 괴물 보듯 바라보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각방 쓰고. 남처럼 살고 외로워서 미칠 것 같은데 풀 데는 없고 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가슴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돈 때문에 몸을 던진 저나 신체 조건 때문에 버림받은 그나 우리는 둘 다 지독히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노래 한 곡도 부르지 않고 2시간 내내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남편 흉을 보고 아내 흉을 보고 신세 한탄을 하며 술잔을 기울였죠. 헤어질 때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란 씨 오늘 고마웠어요. 내 얘기 들어줘서요. 그리고 미란 씨 사정 제가 비밀 지킬게요. 대신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와도 될까요?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요. 저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 온기가 차가웠던 제 가슴을 데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매주 금요일 밤 10시는 우리 둘만의 약속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김없이 8번 방을 예약했고, 저는 그를 기다리는 시간만 되면 가슴이 20살 소녀처럼 뛰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3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날따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그가 제 옆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미란 씨,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미란 씨만 보면 자꾸 욕심이 나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린 친구 사이잖아요. 입으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제 몸은 이미 그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남편에게 방치되었던 제 몸도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제 손을 끌어 자신의 허벅지 위로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청바지 위로 느껴지는 단단하고 묵직한 존재감. 그가 말했던 너무 커서 힘들다는 말이 거짓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제 손바닥에 닿은 감촉은 남편의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몽둥이 하나가 다리 사이에 숨겨진 듯 했습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은 본능이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 거대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과연 어떤 느낌일지 말입니다. 우리는 빗속을 뚫고 노래방을 나와 그의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모텔로 향했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조명이 어두워지자 그는 저를 격렬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옷이 하나둘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의 속옷이 벗겨지는 순간 드러난 실체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정말이지 흉기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남자들의 2배, 아니 그 이상은 되어 보였습니다. 저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무서워요. 그만할까요? 걱정스러운 그의 눈빛에는 지난 10년간 거부당한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를 품어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 거대한 것에 정복당하고 싶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해봐요, 우리. 그리고 시작된 첫날 밤. 처음에는 찢어질 듯한 버거움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부드럽고 인내심 있게 기다려 주었습니다.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쾌락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빈틈없이 꽉 채워지는 충만함과 몸속 깊은 곳까지 닿는 압도적인 감각. 남편과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를 받아냈습니다. 수진이에게는 고통이었을지 몰라도 3년을 굶주린 저에게 그것은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밤이 새도록 서로를 탐했습니다. 그는 남자의 자신감을 되찾았고 저는 여자의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행복은 길지 않았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했습니다. 우리의 밀회는 석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히는 법이니까요.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와 모텔에서 나와 편의점에 들렀다가 남편이
또 다른 친구 동수를 마주친 겁니다. 동수는 못 본 척했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히 저를 알아본 눈이었습니다. 불안감이 가슴을 꽉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 다른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노래방에서 8번 방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노래방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술에 취한 남편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에는 동수가 서 있었습니다. 박미란, 나와 이 더러운 년아. 남편의 고함에 노래방 손님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8번 방에 있던 그도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복도에서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그를 보자마자 눈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강민호, 내가 왜 여기 있어? 너 내 마누라랑 뭐 했어? 형, 그게 아니라 이 개자식들이 친구 마누라랑 바람이 나. 남편은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사장이 말리고 경찰이 출동하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머리채를 잡고 욕을 퍼붓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더러운 년, 내가 널 어떻게 먹여 살렸는데? 그 말에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먹여 살려 누가 누구를? 지난 3년 동안 빚 갚은 게 누구냐고. 술만 처먹고 누워있던 게 누구냐고 외쳤습니다. 그래, 나 바람 피웠다. 만났다. 왜? 당신이 남편 노릇을 했어. 날 여자 취급이나 했어. 나도 여자야, 사랑받고 안기고 싶은 여자라고. 제 절규의 노래방 복도는 얼음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서 있었고 그는 피 터진 입술로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형, 그만해. 때리지 마. 내가 사랑해서 그랬어. 잘못은 나한테 있어.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그날 밤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꼴도 보기 싫다 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그도 수진이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이혼했습니다. 수진이는 의외로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그동안 힘들었다고. 차라리 잘 됐다고요. 우리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위자료와 빚을 갚고 남은 건 낡은 트럭과 옷가방 2개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우리는 강원도 인제 깊은 산골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합니다. 낮에는 밭에서 배추를 뽑고 밤에는 가게 문을 닫고 둘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힘들지 않아. 나 때문에 고생만 시켜. 고생은 무슨, 나 지금이 제일 행복해. 밤이 되면 강원도의 산바람은 차갑지만 우리 방은 늘 뜨겁습니다. 매일 밤 그의 품에 안겨 잠들며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늦었고 조금 돌아왔지만 드디어 내 몸과 내 영혼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났다고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모를 일입니다. 지옥 같던 노래방. 8번 방이 제 인생의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남들이 뭐라 하든 이제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금 진짜 여자로 살고 있으니까요. 여보, 자, 이리 와. 안아줄게. 알았어요, 가요. 지금까지 노래방 8번 방의 비밀. 박미란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더 많은 막장 사연을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